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11월 3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와 영국, 헝가리 등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발에 피가 날 정도로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는데요. 자, 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의 외교 과제, 성과 쉽게 해설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외교부의 최정문 차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제가 사실 8월에도 아프간 국민들 국내 이송하실 때 그때 되게 바쁘시길래 인터뷰 제가 요청하려다가 자중했는데 이번에 바빴습니다. 이번에 오셨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사실상 마지막 유럽 순방 아니겠습니까? 예. 네, 대통령님 해외 순방의 경우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어쨌든 G20 정상의 경우는 내년에는 10월달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니까 마지막 참석이 되겠군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 교황청도 방문하시고 로마 G20 정상회의 참석, 그다음에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네네. 이것도 2박 3일 일정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바쁜 다자 외교 일정 이어지는데 네네. 문 대통령 발에서 피가 날 정도다. 예. 네네. 사실 이번 유럽 순방은요, 일단 9일로서 길고요. 특히 G20와 COP26 두 개의 중요 다자 회의가 있었고 연달아 있었고요. 또 지금 이제 헝가리를 방문 중이시지만 거기서 비제그라드 4라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소다자 협의체인데요. 거기 정상들하고 1대4 또 1대1로 다 이 양자회담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다자회 기간 중에도 프랑스의 마크롱, 그다음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 호주 EU 정상들하고도 또 틈틈이 양자를 하셨고요. 사실 저희 실무 준비 부서인 외교부에서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너무 좀 강행군 일정이다 좀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어서 천리행군 하듯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막판에 국제 외교 무대에 강행군 하시나 이런 의문 갖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G20 정상회의 얘기부터 좀 해보시죠. 네. 이게 먼저 일단 이 회의가 아주 오랜만에 대면 회의 아닙니까? 네네. 2019년에 마지막으로 했었고요. 한 해 건넜네요. 2020년 사우디가 의장이었을 때 그때는 이제 화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대면 회의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이번에 대규모로 G20 정상 20명과 그다음에 국제기구 수장 또 수십 명이 모인 최대의 처음으로 열린 이제 대규모 정상급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이제 얼굴 바라보러 가는 무관 이제 대면 회의, 이게 거의 2년 4개월만 됐는데 오랜만에 모이는 건데, 그러면 이번 G20 G20 정상회의 의미 성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G20 성과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건데요. 아직도 세계가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선진국들 경우는 7, 80% 육박을 해 있고. 접종률이요? 네네. 우리도 1차 접종률이 이제 80% 넘었고 2차 접종률이 76%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유를 갖고 둘러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한 자리 숫자예요. 이 접종률이 10%도 안 되고 5%, 6% 돼 있고. 근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요즘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가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이번에 정상들이 내년 중반까지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다. 또 특히 어떤 나라든 그것이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어떤 나라든 최소한 접종률은 40%는 우리가 확보해 주겠다, 이런 의지를 모았고요. 다음은 디지털세 문제가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요. 가판이라고 해서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이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예. 그 사실 법인세를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국제 조세 시스템을 좀 손을 좀 봐야겠다. 이런데 이제 합의를 했고요. 예. 내년 협의를 통해서 이제 2023년부터는 이제 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도 네네 여기서 영업을 해갖고 여기서 할 네. 경우는 이제 예. 2023년도부터 내후년부터. 내년에는 이제 그 예. 상세한 이런 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예. 이제 협의를 하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해서 이제 G20 리더십 촉구하는 국제사회 요구가 높았었는데 그럼 우리나라 어떤 기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일단 뭐 그 우리나라가 뭐 경제 뭐 9위, 10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네네. 저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로서 우리 의무를 해야 되는데요. 예. 저는 일단 코박스라고 있습니다. 그 WHO가 운영하는 네네. 예. 그 국제 백신 공동 프로그램입니다. 예, 구입 예. 공동 프로그램인데요. 예. 그 개독을 위해서 올해 1억 불, 내년 1억 불을 커미트를 해왔고 네. 저희가 이제 기여를 하고요. 이 정도 규모는 이제 세계 우리 경제 규모 순위가 비슷합니다. 뭐 9위 예. 내지 10위 정도 되고요. 아, 네. 또 저희가 백신 여유분이 요즘 그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는 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베트남, 뭐 태국, 이란 등에도 했고 예. 저희가 또 이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 백신이 여유가 생길 경우에 이제 양자 적으로도 계속 ODA 차원에서 예. 백신을 기여를 할 것이고요. 예. 그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이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이제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네. 글로벌 백신 공급에 이제 기여해 나가겠다 이런 걸 강조하셨습니다. 예. 그 어제도 우리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 이 문제를 논의했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게 선진국도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개독이 훨씬 네. 그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이런 뭐 그 타격을 제일 심하게 입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채무 유예 연장, 채무 재조정 등 이런 어떤 채무 부담을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데 있어 대통령께서 그 이런 분위기를 많이 이끌으셨습니다. 예. 근데 G7은 선진국들 모임인데 G20는 사실 개독국도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예. 장점이 있는데요. 합의 도출이 어려운 만큼 일단 예. 합의가 되면은 이행은 잘 됩니다. 근데 G20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런데요. 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 대통령 포함해서 G20 정상회의 참석국 중에 14개 국가 정상만 따로 불러서 네네. 뭐 긴급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이런 일이 종종 있지는 않죠. 예. 예. 그 다자 정상회의에 예. 그 뭐 급하게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예. 보면 이제 예. 바이든 대통령 그 미측이 이 공급망 이 문제에 대해서 서플라이 체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네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것 때문에 네네. 아마도 예. 긴급회의를 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중국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뭐 공개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는데요. 예. 뭐 하여튼 뭐 근데 일단 그 배경에는 예. 올 초에 예. 그 불거진 게 그 차량용 반도체랑 그 전기장치 배터리 문제가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그 뭐 롱비치 예. 라든가 그 앞에 네. 항만 적체 네네.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직접적인 원인이 됐겠죠. 예. 근데 요즘은 또 보니까 뭐 네네. 요소수가 또 부족해서 또 예. 네네 뭐 하여튼 예. 요새 그 미국에서 그 네. 공급망 문제에서 상당히 그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G20 정상회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고요. 이거 마친 뒤에 문 대통령이 향하신 곳이 영국인데 거기서 자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제26차죠 네네. 이게요. COP26이라 불리는데 네네. 글래스고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왜 이번 총회가 중요합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네, 이번 총회 그 의미는 일단 2015년도에 전 예. 세계가 파리에서 모여갖고 전상들이 모여서 예.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체결했고요. 예. 그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정상회의입니다. 예. 정상회의고 그래서 이제 파리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행을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이냐라는데 정상급에서 모여서 예. 이거에 대한 이제 이 커미트먼트를 한 거고요. 그런 예. 점에서 의미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뭐 여러 가지 그 합의도 했습니다. 그 각국의 감축 목표를 이제 사양 조정하고 저희도 네. 사양 조정을 했죠. 네. 또 개독을 위해 매년 1,000억 불 기후 재원을 마련하자. 예.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지를 뭐 이렇게 모았다. 뭐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 관련 국제회의가 있으면 꼭 그 시위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후 문제는요. 네. 그 이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은 늘 부족한 거고요. 또 뭐 개별 기업 산업계에서 보면은 늘 과하다. 뭐 그러고 합의가 쉽지는 않은 그런 이슈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감축해야 될 온실가스 규모 공식 선언을 하셨는데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런 사실 이게 9년짜리 10년짜리 장기 플랜을 이걸 밝히셨을까? 뭐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뭐 왜 대못을 박아놓느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40% 감축 그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오랜 기간 정부의 관계 부처는 물론이고요. 뭐 실업계, 뭐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이렇게 쭉 논의를 거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미국, EU, 일본, 영국 뭐 할 거 없이 다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라든가 책임을 볼 때 이런 걸 발표할 수는 없고요. 그 사실 어떻게 보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어려운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발표 안 한다면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은 하고 해야죠. 임기가 뭐 한 달이 남았든 두 달이 남았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하겠다. 이 약속 국제사회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한국이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국력이라든가 또 우리 경제 구조가 그 제조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죠. 또 그렇지만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 또 기술 잠재력까지 보면은 뭐 40% 정도가 적절한 수치 아니냐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북한과의 그 산림 협력 가능성 이것도 사실 2018년도에 이미 언급하신 건데 또 다시 꺼내 드셨습니다. 이게 저기 그 다시 꺼내 들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2018년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산림 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해왔고요. 여러 가지 그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진전을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2019년도에 그 파주에 그 남북 산림협력센터 그리고 고성에 평화양묘사업소를 조성했고요. 또 현재도 철원에 그 남북 산림협력센터를 추가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저희 쭉 해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산림협력이라는 게 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그 기후 그 위기 대응 이거 외에도요. 일단 비정치적인 문제고 그리고 북한의 그 산사태 방지라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그 측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만 그 텔레비 분수 앞에서 그 지시정산들 사진 촬영할 때요. 둘이만 안 나와서 두 분만 뭘 하시는 거냐? 뭐 저기 언론을 보니까 뭐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어떤 겁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그 텔레비 분수 앞에서 그게 무슨 뭐 행사는 아닙니다. 단체로 그냥 기분 전환 뭐 이런 간략한 문화 체험 이런 그 산책을 한 거고요. 다자 회의 때는 뭐 정상 간에 이런 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상들 그다음 국제기구 수장 중에서 반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 공식 사진도 아니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날 그 이제 오후 세션도 준비해야 되고요. 특히 독일과 그 호주와 양자회담이 또 있었습니다.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문제 회의에 선도 발언을 하세요. 그 선도 발언이라는 게 그 회의 분위기를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문을 끝까지 아마 이렇게 좀 다듬고 챙기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제 임기 6개월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나머지 이제 마지막 이 기간에 주력할 외교 과제 어떤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뭐 어느 하나 외교 문제라는 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요. 몇 개만 꼽아주시겠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만 꼽다면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일 겁니다. 뭐 요즘 정부에서 종전선언 문제 뭐 다 우리 앵커님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요.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그 항구적 평화 체제의 구축은 뭐 특정 정부의 과제는 아니고 누구든지 해나가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그 신남방 정책 플러스 신북박 정책 이것도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차기 정부에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차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정문 외교부 2차관이었습니다.